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단 하루도 혼자 힘으로 자기 몸을 돌본 적이 없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책임을 지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또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나지막한 진동처럼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일상을 감시했다. 그녀가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가 몇 시간 동안이나 가만히 앉아서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다. 미국 작가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두 번째 소설집을 가지고 돌아온 소설가를 한 분 모셨는데요. 박민정 소설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도 가을 인사 한번 해주시지요. 안녕하세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가을 인사라고 하셔서 어떻게 너무 갑자기 가을이 오지 않았나요? 네,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오늘은 좀 따뜻한데 일교차가 좀 커서 저도 지금 감기가 아직 완전히 안 낫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청취자분들께 감기 조심하시라고. 네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마지막 인사 같다. 첫 인사인데, 네, 그죠? 그렇죠. 아, 네, 반갑습니다. 박민정 소설가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개 한번 더 드릴게요. 박민정 소설가는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중앙대 문창과 동대학원 문화연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2009년에 작가세계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소설집 유령이 신체를 얻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소설집 제목이 뭐죠? 아내들의 학교라고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로 김준성 문학상, 문지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우와, 뭔가 상복이 작품이 그만큼 높이 평가받는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아내들의 학교를 3년 만에 출간한 거니까 네. 어떤가요? 소설집의 간격으로서 뭐랄까 적당하다고 작가님은 생각하세요? 제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출간되긴 했는데요. 두 번째 소설집이. 첫 번째 소설집 출간하고 뭔가 그걸 누구도 작가 당사자가 예상을 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이르게 출간이 되었고 또 꽤 2017년 8월에 출간을 했는데 2017년에 발표한 작품들도 좀 많이 실려 있는 편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뒤에 보니까 2017년 올해 발표한 게 두 작품이나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 전에 이제 14년, 15년 경에 발표했던 두 작품을 제가 그 퇴거하는 과정에서 좀 제외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최근에 쓰고 발표했던 작품들도 같이 묻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출간되었다고 하지만 세간의 관심과 또 그다음에 뭐 이 문단의 평가들이 굉장히 호평일색인데요. 주변에서 두 번째 책에 대한 반응 어떤 걸로 뭐 이렇게 피드백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두 번째 책 내는 게 더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작가의 심적으로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책을 출간하고 이제 두 번째 작품집을 내게 되면 어떨까,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첫 책을 내기 전에도 제 책을 묶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계속 고민했었고 또 첫 책
또 소설집이니까 이제 관통하는 이야기들이나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두 번째 책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뭐 고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재밌게 읽어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첫 책 때보다 네. 그러니까 피드백이 뭐 꼭 그게 긍정적인 반응이나 이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여러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고 어디 가서 좀 이야기할 일도 많아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뭐 우리 이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 초대를 하고 모셔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 대화의 형식으로 네. 하는 인터뷰 같은 거이기도 한데 네. 인터뷰 자주 하시다 보면 겹치는 질문들 많지 않나요? 예, 저는 또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특히 조금 예, 겹치는 질문이 많았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예, 그래요? 그건 아마 예, 많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런가 보다. 예. 작품에서 어떤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가 네. 될 법한가 봐요. 들었던 질문들, 그러니까 반복되었던 질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내가 물어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설집 첫 번째 소설집에서도 저는 그다지 의식하지 못했는데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가 계속 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라기보다는 작가가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각자 다 개별적인 작품들이잖아요. 다 다르게 발표했었고 그런데 이제 묶이다 보니까 네. 그 관통하는 주제가 일관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두 번째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주제의식이나 뭐 그 정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다 개별적인 작품들인데 네. 발표 당시에는 다 다른 작품들이었는데 이제 책 한 권으로 묶이고 나니까 그 관통하는 그 뭐 하나의 초점이 맞춰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다른 나라 여기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다 네, 맞아요. 우리 대본에도 있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아니면 역사적인 이야기나 아무래도 네. 그게 박민정 작가의 어떤 개성적인 지점이기도 할 것 같고 또 다른 여타의 소설들 네. 집들과는 좀 특수해 보이는 어떤 뭐 장치라고 보여야 될까? 어떤 예, 그 세계관이라고 봐야 될까? 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왔나 싶네요. 우리도 있는데. 자, 그거 하지 않는 쪽으로 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근데 좋겠어요. 이제 질문이 비슷하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좀 달라지기도 그래요? 해요. 예,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질문은 같지만 답이 계속 다르군요. 예, 저도 조금씩. 계속 이야기를 하는 뭐 중간에 질문자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이미지로 작동하나? 알겠습니다. 한번 이따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살짝 여쭤볼게요. 그 아내들의 학교라는 제목을 뭐 이 대중들이나 독자 여러분들은 책 고르러 가서 제목에 먼저 눈이 가니까요. 제목 마음에 드세요? 직접 고르신 제목인 건가요? 제가 직접 그러니까 편집자분께서는 다른 제목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책 제목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표제작이 되는 작품이 있고 네.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제목을 제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내들의 학교 그러니까 아내들 여기에 네. 보면 이제 아마 독자분들도 앞으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내들이 이제 같은 성을 갖고 있는 네, 여성 둘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표제화하고 싶었던 이유를 좀 여쭙고 싶어요. 그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 혼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완강하게 반대하는 측도 분명히 있지만 또 뭐 동성혼을 합법화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진보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나아가는 중인 것 같은데 네. 그 점에서 좀 되게 선봉에 서 있고 이런 작품을 발표하고 썼다는 것 자체도 세간의 관심이 몰리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아내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를 썼을 때가 2013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조금 예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도 동성혼 합법화가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전 사실 뭐 동성혼이 합법화되어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보다도 거기 그런 입장을 말하는 순간 정치성이 좀 담보되는 네.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어떤 주제든 소설에서 뭐 그렇게 해야만 한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더더군다나 뭐 이 소설은 사실은 동성혼 합법화 되어야 한다와 그렇게 되어야지 뭐 유토피아가 뭐 등장한다라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저도 그렇게 이야기. 읽히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작품을 읽어보시면 아마 뭐 그런 쪽에서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이제 전혀 네네.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들이 나오는데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쟁취할 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맞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이게 현실적인 법과 제도잖아요. 동성혼 합법화라는 거는 네. 이제 그것과는 또 별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주장할 수 있는 게 법을 바꾸거나 제도화가 이제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로 응집해서 구호를 외칠 때는 일단 동성혼 합법화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응집된 목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구호이긴 한데 소설은 사실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것과 이제 좀 벗어나 있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은 그래서 그때 작품을 쓰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저로서는 모티브가 되었었는데 그 예전에 제가 어떤 플레잉 카드를 봤는데 길에서 그게 어느 주체에서 나온 플랑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동성애자들에게도 성소수자들에게도 결혼의 지옥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플랑인데 저는 그 문구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되게 소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결혼이란 네. 제도가 문제구나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여성들끼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입양하고 네. 이런 세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구호로 외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사실 이성애자들의 결혼 제도를 답습하는 방향이나 아이를 이제 키우고 그 신자유주의 사회에 적응해 가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상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똑같더라고요. 내용. 그죠. 소설도 네.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런 지점에서, 신선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내들이 학교에 수록된 작품이 총 몇 편이죠? 중편, 단편 해서 7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네. 있어요. 7편의 작품인데, 그 작가의 말을 읽어보니까 이 작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뭐 차관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놔 주셨더라고요. 예. 특히나 행복의 과학 첫 소설이죠. 수록된 네네. 첫 소설 행복의 과학하고 에이코에게 보낸 유서는 두 작품을 이게 뭐 각각의 소설이긴 한데 또 각각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작 소설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런 성격의 작품들을 약간 따로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인 것 같은 뭔가 이런 구성도 독특해 보였어요. 이런 작품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 질문도 제가 어디에 가든 많이 받는 질문인데 항상 받을 때마다 그냥 즐겁게 이야기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작품을 쓰면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이야기가 뭐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즐겁게 구상하고 뭐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작가로서의 즐거움을 많이 느낀 작품들이고 그 과정을 이제 비교적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작품들이라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행복의 과학이라는 작품을 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게 뒤에 에이코에게 보낸 유서가 바로 뒤에 발표가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연작으로 나눠서 발표할 계획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시곤 하는데 사실은
이제 행복의 과학이란 단편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구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써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조금 보여주는 네.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 보고서 근데 진짜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야? 더 없어? 막 이래서 저는 이게 좀 단편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딱 떨어지는 느낌이 없고, 뭔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단편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냐? 그러면 내가 이 소설을 발표하지 말고, 뭐 다시 퇴고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그건 아닌데 뭔가 더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그냥 어쨌든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이게 뭔가 미완의 느낌으로 미완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나는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행복의 과학이라는 그 종교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서 이 이상으로 여기서 더 이야기를 끌고 갈 수는 없는데 내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고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호흡이 적당한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발표 후에 이제 피드백도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보다도 뭔가 궁금하고 더 있어야 더 알고 싶다. 근데 더 알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소설이 어차피 그렇죠. 또 어차피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거기 더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궁금하다는 게 이게 원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만든 얘기인데 물론 어떤 사회적인 뭐 사건이라거나 이런 걸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저랑 되게 오랫동안 작품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어떤 얘기들이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건지 실제로 있는 개념들인지 혹은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 사건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린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좀 가상과 현실의 그런 것들이 좀 모호하다고 했었고 저는 근데 그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썼던 거니까. 근데 이제 검색을 해봐도 어떤 부분은 걸리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속이는 기분이 나요. 네, 저로선 그랬는데 이제 뭔가 그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는 거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그 문학삼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300매라는 공간이 주어진 거예요. 300매면 되게 짧은 것 아닌가요? 원고지 300매. 그럼 좀 긴 거죠. 보통 단편을 한 100매 정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의 과학 한 145매 정도 되는데 긴 편이죠. 2배 정도의 중편 정도 되는 분량인데 원래는 이제 한 편의 중편 소설을 써라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 그쪽에서는 그냥 그 300매라는 지면을 자유롭게 활용을 해라. 이내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군요. 네, 그 웹진이기도 했고 하니까 이제 공간의 제약 없이 뭐 거기다가 작품을 여러 편을 실어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러면 좀 맘대로 해봐도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을 때 후속 이야기 뒷이야기거나 앞에 이야기 프리퀄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 이 길이가 보통 문예지에서 이제 청탁을 받는 그 분량보다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좀 엄두가 제가 이 작품에 연관된 다른 작품을 쓰면서 또 다른 잡지에 발표를 하는 게 좀 두려웠었는데 마침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피드백도 있었고 더 궁금하다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아주 아기가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 마침 또 그렇게 돼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좀 쓸 수 있었어요. 그럼 프리퀄에 해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품을 읽고 경험하면 되는 건가요? 네, 프리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시간대가 좀 다양하게 나와서 그 뒤에 이제 그 시작하기로는 사실 뒷얘기로 시작을 해. 이후에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왜 행복학 같은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그 앞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프리퀄이기도 하고 그 후속 이야기이기도 한 그런 컨셉이. 성격은 복잡하나 어쨌든 행복의 과학과 에이코에게 보낸 유서는 같이 섞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이쯤에서 청취자분들께 작품의 한 대목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해요. 네. 어떤 작품을 한 대목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 표제작인 아내들의 학교의 마지막 장면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아내들의 학교 들어볼게요. 설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공들여 청소하고 결혼 기념으로 촬영한 스냅 사진들을 전부 꺼내 거실장 위에 진열한다. 화면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곳곳에 향수를 뿌리고 향이 빠질세라 다시 뿌린다.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 너는 네가 부끄럽니? 어깨를 잡아 흔들던 졸업생 선배가 생각난다. 너의 그런 태도 너뿐만 아니라 네 애인까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네 본심이 사실 그런 거야. 너는 네 애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제와 생각하면 속아 넘어갈 건더기도 없는 그따위 말들에 고개를 끄덕인 자신이 설에는 아직도 원망스럽다. 그들을 떠나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설에는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오랫동안 나눠 낀 커플링을 처분하고 결혼 반지를 알아보러 다니던 즈음이었다. 포피, 발신인의 이름이었다. 처음에 설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판단해 읽지도 않고 삭제하려 했다. 그러다 문득 기억났다. 언니들이 그런 식으로 서로를 부르던 옛날이. 설에는 메일을 열었다.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는 너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네가 바라던 그런 세상이 온 게 아니니. 네 애인은 아직도 너의 곁에 있지? 가끔은 인터넷에서 네 애인 이름을 검색해봐. 정말 예쁘더구나. 헤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 네 말대로 너희들은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사이잖아. 그래, 이렇게 좋아진 세상에서 너희들이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해. 꼭 결혼해라. 네가 원했던 유토피아가 왔으니까. 욕지기가 치미는 걸 꾹 참으며 설에는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도 퇴적되리라는 예감이 머릿속을 지나쳤다. 아니나 다를까 설에는 그런 말을 떠올린다. 네가 원했던 유토피아가 왔으니까. 설에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만져준다. 문득 오래전 엄마가 공들여 자신을 꾸며주던 게 생각나 왈칵 눈물이 치민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다. 아버지가 미국 출장길에 사온 양장을 차려입고 빵모자를 쓴 설애를 보고 엄마는 뿌듯해하며 말했다. 꼬마 숙녀 같구나. 설애는 아이의 머리카락에 헤어젤을 바르며 말한다. 꼬마 신사 같다.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인터폰을 받으며 설에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을 상상한다. 죽은 깨 계집애의 비아냥, 부쩍 수척해진 선의 얼굴. 아마 그들은 그렇게 메이킹할 것이다. 그래도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저희와 같은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불어 눈썹과 입술에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파리한 얼굴로 선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2인치 카메라를 본 아이가 겁을 먹으며 설애의 뒤로 숨는다. 선은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에게 손짓한다. 이리로 와, 아저씨가 예쁘게 찍어주실 거야. 아이가 쭈뼛거리며 발걸음을 옮긴다. 설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한다. 잊지 마, 이것이 내가 원한 유토피아였다는 걸. 네. 우리 이야기 초반부에서도 아내들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낭독도 그 부분인데요. 네.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작품은 이 마지막 장면을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마지막 장면보다도 마지막 문장, 네, 그러니까 잊지 마, 이것이 내가 원한 유토피아였다는 걸 이라는 문장을 마지막에 위치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이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여성 작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우리가 흔히 뭐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많이 언급하고 다루기, 사실 그게 전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어떠세요,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 아내들의 학교 같은 경우도 역시 뭔가 이 여성적 목소리에 대한 평가도 많고 그런 시각에서 이 작품집을 들여다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작가님의 관점에서는 어떠세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이제 작품집 내면서 많이 실감하게 된 게 그러니까 소설가인 자신과 이제 시민이자 사회인으로서의 자신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항상 분리되어 왔고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소설 속에
녹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글을 써왔는데 이번 작품집을 출간하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현실을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여성으로서 산다는 네, 문제. 그런 경험들과 삶의 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아무리 연출되고 기획된 어떤 이제 하나의 만들어진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작가의 경험이 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부정할 수는 이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작가임을 떠나서 그냥 사회인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읽어주시는 분들이 그런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앞으로도 역시 지금보다 더 단단한 여성의 어떤 여성 인물의 목소리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크겠네요. 뭐 앞으로 뭐 구상하고 있는 어떤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간단히 뭐 생각하고 있으신 것 있으신지 하나만 미리 예고편으로. 네, 여러 이야기를 상상하고 구상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첫 책에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한 명의 고립된 여성들이 네. 많이 그러니까 한 작품에 한 명 정도씩. 그런데 이번 작품집에는 여러 명의 여성 그렇죠. 더블로 트리플로 등장을 하니까 이게 여성들의 이야기처럼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게 된 게 예전에 내가 여성들의 이야기를 쓰는 걸 많이 두려워했구나.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잘 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자연스러워졌고 그 첫 책에서 보여지는 또 거의 모든 작품에 성폭력이 나오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뭐 말할 수 없거나 이해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 내 잘못이 어찌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면 뭐 이 작품에서는 이제 좀 그거를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는 친해진 언니한테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게 조금 더 그런 이야기들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쓰는 작품들에도 여러 여자들이 나와서 꼭 정치적으로 올바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늘 자충우돌 싸우고 막 피곤해하고 귀찮아하고 서로 이러면서 좀 더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게 소설들을 딱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박민정 소설가 같은 경우는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공부라는 것 있잖아요. 네. 그 소설 준비 단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나서 머릿속에 뭔가 구상을 한 후에 쓰는 것이 아닐까. 그냥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면서 글이 달라질 수도 있고 글이 구조화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읽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흐름이 되게 확실하지 않을까. 이거 뭐랄까요? 이게 작품을 쓰는 방식, 방법 어떤 쪽이세요? 그냥 문장의 힘을 따라가는 쪽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플롯 같은 걸 짜서 그 흐름대로 맞추는 편이세요? 플롯을 짜고 하긴 하는데 그 자료 같은 거는 이제 그 여러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하니까 그걸 이제 미리 준비했다가 쓰냐고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무래도 플롯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짜놔도 쓰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야기를 만드는 재미이고 기쁨이기도 하니까 그 중간에 이제 달라지는 대료 자료 조사를 쓰는 과정에서 또 다시 그 디테일들을 채워가는 방식이니까 그 조사 같은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하는 편인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쓰시는지 사실 소설가들이 만나서 각자 어떻게 구상하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이런 자리에서 계속 작가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진짜 다종다양하시긴 하신데 진짜 그냥 한 첫 줄이 어려워서 첫 줄 내고 쭉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개성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민정 작가님은 어떻게 쓰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뭔가 정해놓긴 하지만 또 이게 확고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뭐 장점만 취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쓰시는 방식을 취하시는군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에이코에게 보낸 유서 이런 데 보면
하나에 뭔가 꽂혔을 때 멈추지 않고 파고드는 집요함 같은 것들에 대한 캐릭터들을 말씀하실 때 이 소설 속에서 느껴지는 소설가 박민정도 역시 이런 어떠한 집요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든 몰입이 강하게 일어나는 네. 작품을 사실 되게 굉장히 성실하게 써내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런가요? 아닌가? 아닌가? 수록된 거 보면 거의 1년에 한두 편 이상씩 계속 네. 쓰신 것 같은데 그럼 아닌 걸로 하고. 어떠세요? 요즘에 최근에 가장 몰입되어 있는 것? 뭐 잘 몰입되는 성향이세요? 예, 이거는 네, 그 질문 보고 굉장히 아무래도 작품을 막 섬세하게 읽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굉장히 감탄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캐릭터 자체가 그 행복의 과학에서 나오는 하나라는 캐릭터는 좀 저랑 너무 비슷해서 처음으로 데뷔하고 이제 처음으로 나랑 너무 비슷한 네. 인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에이코에게 보낸 유서에서 그 꽂혀 있어서 네, 그걸 네. 찾아보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너무 불쾌하고 나쁜 것들이라도 그걸 일단 끝까지 찾아보는 그 장면을 좀 저의 경험과 그 장면에서 제일 많이 살아있어서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작가랑 연관을 생각을 해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그렇군요. 섬세하게 도와주신 거구나. 그런 분이시군요. 요즘에 그럼 뭐에 몰입되어 있으세요? 아니면 한때 몰입했던 거? 저 되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아주 그 중에 사소한, 무겁지 않은 뭐 가벼운 걸로 하나만 어떤 거에 몰입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자료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뉴페이스가 나타나면 뉴페이스에 일단 네,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네. 무서운 거 아니야? 계속 얘기하고 막 그렇군요. 네. 호기심이 크신 편인가 보다. 네. 그렇죠. 근데 다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관찰하시는 걸 되게 엄청 좋아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되게 기억하고 그래서 누가 무슨 표정으로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걸 오랫동안 기억하는 무서운 부담스러운 사람들. 저는 보통 안면 인식장애가 있을 만큼 별로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장면이 기억이 나지 그 사람이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확실히 소설가들은 이 캐릭터를 구축하는 뭐 만들어내는 일을 하셔서 그런지 사람의 어떤 모습에 굉장히 관심을 크게 보이시네요. 뭐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생활은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질문에 가까울 것 같은데 작가님 2009년 데뷔하시고 뭐 10년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네. 이 삶에서 소설을 쓴다는 것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좀 너무 거창하고 무거운 질문 같긴 한데 가볍게 대답해 주세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데뷔했을 때여서 20대에는 뭔가 이렇게 소설을 쓰는 삶이라고 딱 안정해서 말하기를 스스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30대를 살아가면서는 이제는 사실 이제 진짜 한 8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생겨서 직업식 같은 것들이 네, 그냥 예전에 내가 소설가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되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어려웠었거든요. 첫 책을 내고 나서도. 근데 그래도 이제는 좀 그렇게 내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겨우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삶의 한 부분이 되었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특히 다른 것들에 관심이 없어서 뭐 되면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설 쓰는 거 말고는 돈을 버는 정도밖에는 관심이 없어서. 앞으로 박민정 소설가님의 소설이 꾸준히 더 빠른 속도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소설에 빠져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로 이 독자들, 청취자분들 찾아주시고요. 끝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대학교 때부터 계속 문장의 소리를 들었고 이제 예전에 파문 방송을 할 때나 첫 책을 내고 출연을 했을 때나 지금 또 번째 책을 냈는데 불러주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인 것 같고 데뷔하기 최장수 팟캐스트입니다. 데뷔하기 전부터 저도 들으면서 이 작가들 이야기하는 거 궁금하고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좀 끝나지 않고 계속 잘 이어지고 있는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저를 포함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박민정 소설가와의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원래라면 저희 공개 방송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2017년 동안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라고 여러 지방도 다니면서 한 달이 그냥 쑥쑥 바쁘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지금 총 3군데 부산이랑 강원도 그리고 제주까지 다녀왔고 해서 이 10월은 좀 공개 방송 없이 고요하게 계속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좀 만나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요. 10월은 이렇게 조용히 또 다시 목소리로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낙엽이 슬슬 떨어지고 있나요? 주변에? 저는 아직은 푸른 나무들도 있지만 어딘가의 나무들은 벌써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 산에 옆에 동네 옆산에 가 보니까 벌써 낙엽으로 다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직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가을이라고요. 좋은 가을볕이랑 바람에 앉아가지고 책을 막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책장을 펼치면 자꾸 이게 바깥으로 눈길이 가면서 뛰쳐나가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또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고 싶다라는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읽기도 했어요. 열심히 이 책 저 책 많이 읽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만난 아주 반가운 책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정신과 영수증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2004년에 나온 책인데 그때 저는 이 책을 읽지 않고요. 이 정신과 영수증은 정신이라는 그 예명을 사용하는 이 작가는 광고 쪽 일을 하기도 했었고, 이 영수증에다가 하루에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만의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을 만나기 전에 그 프로젝트를 먼저 보고요. 저도 막 같이 했었거든요. 영수증 그때 막 모아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다가 어떠한 이야기를 담아서 쓰고.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더니 너무 반갑고 이야기도 새록새록 다시 생각나고 좋아가지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 나눌 어제의 단어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9월, 10월 이렇게 추석도 있었고 왜 날이 좋아서 그랬나? 소비가 많았네요. 소비가 많았더라. 그래가지고 약간 반성도 좀 하면서 내가 어떤 소비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기도 해졌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봉투에 담아온 것들을 제자리에 놓아주고 영수증을 꺼내어 시간과 가격, 장소 위에 자신의 기록을 더해갑니다. 그것을 살 때의 기쁨과 슬픔, 그날의 날씨,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한 사람들과 들려오던 음악에 관하여 하루, 이틀, 그녀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야기들은 생겨나고 다양해져 갑니다. 새 구두를 사면 저녁 약속을 자꾸 만들고 싶듯이 어제의 영수증이 시작점이 되어 오늘의 영수증을 하나 더 이끌어내기도 하지요. 이런 이야기가 이 책의 서문처럼 놓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있잖아요. 새 구두를 사면 저녁 약속을 자꾸 만들고 싶듯이. 그렇죠. 새 구두 사면 이거 신고 나가고 싶죠. 그래서 이것에 딱 걸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의 멜로디 첫 번째는 파올로 누티니라는 스코틀랜드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파올로 누티니의 New Shoes라는 곡인데요. 이 파올로 누티니에 대해서는 파올로 누티니는 그 음악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큰 사랑을 받고 막 뭐 차트에도 오랜 시간 동안 상위에 막 오르고 뭐 이런 그 영국 쪽에서는 아주 큰 사랑받는 가수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두었더라고요. 빈티지 소울 사운드를 내는 훌륭한 빈티지 소울 사운드가 도대체 뭘까 하시다가 이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87년생인던데 또 불구하고 이 음악을 쭉 듣다 보면 거칠고 뭔가 깊은 이 음색이 빈티지 소울 사운드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2007년에 발표된 These Streets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New Shoes. New Shoes는 근데 이 앨범 중에서는 제일 발랄한 톤이어서요. 빈티지 소울 사운드가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노래들 들으시면 아마 고개 끄덕이실 테고 이 지금 들으실 New Shoes라는 곡은 우리나라 어떤 신발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들으시면 이 노래 하고 아실 겁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New Shoes, 파올로 누티니예요. I put some new shoes on and suddenly everything's right. I said, hey, I put some new shoes on and everybody's smiling. It's so inviting. 이게 영어로 이거 딱 이런 헤이 나 새 신발 신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화요일 갑자기 잠에서 깼어. 난 지쳐 보이고 아팠지. 내 하루하루에서 뭔가 놓친 것이 있는 느낌이었지. 그리고 난 빠르게 옷장을 열어 몇 개의 청바지들과 깨끗해 보이는 티셔츠를 꺼냈어. 그리고 이음새가 찢겨나간 한 쌍의 낡은 신발로 마무리를 했지. 그런데 이 신발들은 나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아. 헤이, 나 새 신발 신었어.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 보여. 내가 말했지. 헤이, 나 새 신발 신었어. 그러니 모두가 미소를 짓는데 이거 좀 매력적인가 봐.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아.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거지. 난 늦겠지만 변명은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난 새 신발을 신고 있거든. 이런 내용입니다. 약간 나 새 신발 신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새 신발을 신어서 지금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아무 이유도 필요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까 이 정신과 영수증에서 이 작가도 새 구두를 사면 저녁 약속을 잡고 싶듯이 했듯이 이러한 소비는 누구의 기분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진짜 새 거 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막 사면 안 되긴 하는데 이 책 속에 어떤 영수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예뻐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옷 한 벌을 샀다. 2001년 8월 2일 오후 5시 30분 원피스 76,240원 에스프리. 이 영수증에 이 한 문장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예뻐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옷 한 벌을 샀다. 이렇게 새 원피스를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서 입으면 기분이 나아지겠죠? 또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너 새 옷인데? 예쁜데? 좋은 소비, 이런 소비 가끔씩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소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더워서 잠이 안 온다. 지금이라도 선풍기를 사야 하긴 하는데 이번 달은 충동 구매를 많이 하여 이제 남은 재산은 2,000원 뿐이다. 이 돈으로 스크류바를 다 사서 냉장고에 채워두고 아껴 먹으면서 더운 밤을 이겨내야지. 2001년 8월 4일 오전 3시 10분 스크류바 4개 2,000원 세븐일레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또 이렇게 원피스도 사고 뭐 좀 기분 내고 하다 보면 그새 지갑이 홀쭉해지고 남은 재산이 얼마밖에 되지 않아서 하지만 그걸로 여름은 견디어야 하겠기에 스크류바 4개를 사서 냉동실을 채워넣는 이런 소비. 이런 소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보는 거죠.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는 없는데 냉동실에 스크류바 먹으면 그 순간은 시원하고 달콤하지만 또 더웠을 때는 이제 자신을 또 반성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충동 구매를 해서 내가 선풍기 살 돈이 지금 없는 건가. 이런 반성들. 영수증에 이렇게 하나하나 일상을 기록해 나가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이 소비가 진짜 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비가 사실 낭비가 되면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낭비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소비로 그치지 못하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조금 과소비가 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의 소비는 어떠세요? 오늘의 멜로디 제가 2번째로요. 이제 낭비라는 단어 있잖아요. 소비에서 이제 낭비로 가는데 waste라는 단어 의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잭 존슨의 Wasting Time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소비하고 돈을 더 많이 써서 낭비하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모든 소비와 과소비와 이런 것에는 꼭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 감정 이런 것의 소비, 이런 것의 낭비도 절대로 하찮게 여겨선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잘 체크해야 될 소비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이 노래는 2003년 잭 존슨의 2집 앨범 On and On이라는 제목의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인데요. 잭 존슨의 앨범은 다 완전히 사랑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또 서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퍼 바다 곁에서 있다 보니까 또 환경에 관심이 많고 환경 운동을 위해서 앞장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먼저 행동하고 하는 뮤지션으로 유명합니다. 이 노래 Wasting Time을 잠깐 들어볼게요. We could waste everything tonight. And we could waste it all tonight. 네, 이 단어가 들리세요? We could waste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우리는 다 써버릴 수 있지, 우리는 낭비할 수 있지 라는 이야기 담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가사가 시작해요. I'm just a waste of her energy. She's just wasting my time. So why don't we get together? 그녀는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소비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는 게, 그냥 같이 지내는 게 어때? 라는 일종의 사랑 노래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것이든 우리는 또 함께 소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이게 무언가 너무 지나치게 소비되어가지고 이게 쓰레기 낭비로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저는 생각해보면 소비는 그렇게 과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왜냐하면 무언가를 사러 다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고는 쉽지만 막 그걸 사기 위해서 뭐 쇼핑을 하는 자체, 여러 그 세상에 많은 물건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써야 하는 애를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살래 이렇게 된 게 이제 습관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안 사도 되고요. 유일하게 과소비하는 부분은 책 사는데 쓰는 돈인 것 같아요. 책은 막 사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자꾸 쌓여가는데 이것 반성해야 되죠. 이것도 너무 과한 소비니까요. 다 하나씩 읽고 소중하게 또 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소비 패턴은 어떠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영수증을 모아보는 것, 우리 옛날에는 다 영수증 모으진 않았지. 하지만 영수증을 다 받는 시절이 있었다면 요즘은 영수증이 별로 쓸모가 없죠. 다 휴대폰에 찍히니까요. 뭐가 어떻게 썼다 이런 영수증을 대체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기 때문에 이 저도 뭐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잘 챙기지 않는데 가계부를 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영수증을 다 하나하나 받아서 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그 영수증을 한번 보고 내 소비를 좀 살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긴 근데 이 영수증 발행도 지금 줄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종이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화기에 그 카드 내역 있는 거 그거라도 한 번씩 보면서 이야기를 따로따로 좀 체크를 해두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은 오늘의 구절. 이 구절은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입니다. 너무 뻔한가? 너무 뻔해도 뻔한 게 어쩔 수 없이 정답인 것 같아요. 이 월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845년에서 47년까지 이 헨리 데이빗 소로가 2년 2개월 동안 그 월든 호숫가 옆에 오두막을 짓고 홀로 자급자족의 아주 소박한 삶을 산 자연 곁에서 함께하는 그 삶을 살고 난 뒤에 그 기록들을 엮은 책이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무언가 과한 소비와 이 시대에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뜨끔하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돈 많은 부자들은 단지 편안할 정도의 따뜻함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뜨거운 환경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말 그대로 푹푹 삶아질 정도로 뜨겁게 산다는 것인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유행을 좇느라 그리한다. 대부분의 사치품과 소위 말해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여러 물품은 우리의 일상에 그다지 필요치도 않을 뿐 아니라 확실히 인간의 발전에도 방해가 된다. 사치품과 편의품에 관해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하자면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소박하고 빈곤한 삶을 살았다. 고대 중국,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외적으로는 비교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으나 내면은 그 누구보다도 풍족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지만 어쩌면 이만큼이라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지도 모르겠다. 그들보다 좀 더 후대를 살았던 개혁가나 후원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위 자발적인 빈곤이라 할 만한 그들이 위치한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삶을 공정하고 현명한 눈으로 관찰할 수 없다. 농업이든 상업이든 혹은 문학이나 예술 어느 분야든 간에 사치스러운 삶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은 그 역시 사치일 뿐이다. 네, 뜨끔하시나요? 저도 뜨끔하는 부분도 있고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치품 혹은 편의품이라는 말 때문에 네, 사실 사치품은 뭐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사치품이 뭘까요? 막 뭐 비싼 보석, 뭐 자동차 뭐 이런 건가? 이런 사치품을 지금 생각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린 편의품만 생각해도 없어도 살 수 있는 편의품이 세상엔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또 다 하나하나 자꾸 사게 되잖아요. 제가 갑자기 저의 소비에 대해서 좀 또 스스로 혼자 칭찬하게 된 부분은 생선이 요즘 원래 생선을 좋아했지만 집에서 잘 구워 먹게가 안 된 게 기름이 너무 많이 튀고 이 냄새를 뭐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언젠가부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생선을 막 구워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 뒤처리는 늘 좀 힘들더라고요. 기름을 다 닦아내야 되고 막 곁에 다 튀어 있고 그래서 이 생선 굽는 생선용 그릴을 하나 살까 하고 막 좀 알아봤어요. 또 어떤 게 좋은 게 뭘 사야 되나 막 또 알아보는데 이제 저는 좀 약간 진이 빠져가지고 아무거나 못 사가지고 빠져서 못 사고 있었어요. 못 사고 있고 또 만약에 그릴 같은 걸 사면 이거 둘 때도 마땅치 않고 막 집이 하나하나 그런 세간살이로 늘어가는 게 싫어서 고민을 하다가 완전히 좋은 방법을 발견했네. 그 어딘가에서 봤는데 누군가 이제 살림꾼이
분이 알려주신 건데 그 종이 호일이 있더라고요. 종이 호일에다가 생선을 이렇게 잘 싸서 후라이팬에다 그냥 구우면 기름을 두르지도 않고 그냥 굽는데도 너무 잘 구워지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 튈 일 없이. 또 이 종이 호일이 이 아이의 수분을 촉촉하게 감싸줘서 생선이 너무 촉촉하고 그래가지고 생선용 그릴이나 이런 팬을 살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런 편의품 있잖아요. 사실 아마 이거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서 쓰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지금 내 주변을 둘러봐도 이거 없어도 될 것인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많은 편의품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이 인간 누군가가 그래서 이런 소비를 바람직하게 하는 건 정말 자신의 노력, 부단한 노력과 어떤 가치에 대한 생각, 확고한 생각이 꼭 있어야만 이 시대에서 쏟아지는 이 물품들의 홍수 속에서는 제대로 된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수증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수증 우리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이야기를 좀 써볼까요? 진짜 좋은 이 아름다운 영수증 이야기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신과 영수증이라는 책, 오늘 이 화두를 던져준, 단어를 던져준 이 책에 있는 글이에요. 1999년 나의 친구 사이다가 22살이었을 때 21살부터 모은 돈으로 니콘 FM2를 사고 충무로 던킨 도너츠 창가에 앉아서 나에게 묻는다. 정신,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잘할 수 있지. 걱정 마. 그렇게 이렇게 24시 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가게 안의 도너츠들은 다들 동그라미. 글쎄라고 하는 세모난 것들은 팔려나가고 없었지. 2001년 오늘 던킨 도너츠에 들러 시나몬과 바바리안 초코 하니딥을 고르면서 며칠 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 같기만 한 여자아이 둘이서 창가에 시무룩하게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저쪽에 2개 남은 세모난 것들을 모두 산다. 5분 후 창가의 여자아이들이 환히 웃으면서 동그란 도너츠를 먹고 커피를 마신다. 이들도 우리처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11월 9일 오후 4시 13분 도너츠와 횡시류 3,800원 던킨 도너츠. 네, 이 글이었어요. 동그라미 도너츠, 세모의 도너츠. 이 마음이 이거 세모 도너츠를 눈앞에서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글쎄 하는 이런 무언가 약간 막연한 불안함 같은 게 사라질 리 만무하지만 저는 이 작가가 그래서 이 소녀들을 위해서 남은 2개의 세모 도너츠를 다 치워버리고 동그라미만 갖게 하는, 그래서 너희도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사인을 마음으로 보내줬을 때 전 분명 어떻게든 통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 소비는, 이 영수증은 얼마나 따뜻한 영수증인가 하는 기분 좋은 또 생각도 해봅니다. 나의 소비도 또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따뜻함으로 전해지면 좋겠다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 저의 영수증은 2,850원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면서 뚜러뻥이 세면대에 필요해서 그거 하나 사고요. 밖에 안 나가서 그래요. 밖에 안 나가니까 소비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건 거죠.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과연 있을까요? 그것이 돈이든 마음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소비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소비한 뒤에 남은 영수증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이 영수증이 말해줄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이 소비하고 받은 그 영수증 속에서 가치 있는, 쓸모 있는 단어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는 광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정용준 소설가와 신영철 평론가를 모시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안내와 신청 문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DJ 김진혜였습니다.